우리 수용자들이 인적사항을 볼 때 사건이라든지 가족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죄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기 싫어져요. 근데 그 사람만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진 않아요,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자기 남편을 뭐 이렇게 악랄하게 살해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 현재 수용돼 있을 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죄랑 사람을 분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힘들어요. 근무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관심을 가져주면 누군가 한 사람은 살아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죄만 미워하고 사람 미워하지 말라? 정말 쉽지 않아요. 왜 하필 교도관이야? 장선숙 저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5년 차 교도관으로 현재는 의정부 교도소 보안과에서 여수용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많은 분 뵀지만 교도관님은 처음 봬요. 또 여성 교도관님의 또 35년 차 교도관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많이들 해내고 있어요. 저는 해낸다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일반 직장인하고 뭐 비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 이게 약간 물리적 환경과 또 네. 이제 여러 관계적 환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최근에 만남의 집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에서 그 주연 배우 역을 맡았던 송지효 배우랑 이제 사담을 나누게 됐는데, 극 중에서 어떤 수용자가 욕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자기는 당연히 연기 상황이고 잠시 스쳐가는 상황인데 그 욕을 듣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대요. 자기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화가 나서 그 장면을 그대로 표출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설정된 그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이 화가 나는데 다른 교도관님들은 어떻게 견뎌냈을까,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참 공감해줘서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제한된 환경, 그리고 또 많은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마주하면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감정, 제 스스로도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사실은 버텨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엄청 그 의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겠어요. 조금 약간 구체적인 툴 같은 게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세요? 얼마 전에 저희 그 후배 신규 교도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후배 교도관이 팀장님 상담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수용자를 데리고 가는데 그 수용자가 지나가면서 한 말이 기분이 되게 나빴대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그 감정이 계속 떠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럴 때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도적인 노력이었는데, 좀 더 제가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에 몰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면 일단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를 돌아보고 분석을 해보고, 내가 바꿔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바꾸고, 그리고 나서 그게 마무리가 됐으면 그 감정을 밀쳐놓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잊기 위해서 또 다른 것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부정성을 이겨야 되니까 부정성보다 더 큰 긍정성을 네. 쌓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박사과정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저는 사실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절대 안 하겠다고 마음먹었었는데, 제가 어떤 한 업무, 예를 들어서 출소를 앞둔 수용자들을 취업을 시켜주는 업무를 하려고 하니 그 업무는 이제 여자 교도관이 하기 어려운 업무였거든요. 그 업무를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대학원을 처음 가게 됐는데, 처음에 그 수용자들을 위한 업무를 잘 하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했는데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가는 과정에서 제가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박사 과정도 약간 마찬가지. 처음에는 수용자들 위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수용자들을 컨트롤하고 또 돌봐줄 수 있는 우리 교도관들이 더 긍정적이고 더 역동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야 이 행복 에너지를 우리 수용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박사 때는 우리 교도관의 행복을 위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뭔가 요즘에 미디어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교도관으로서의 삶 또는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교도관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사세요? 교도관이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해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관들은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현장 곳곳에서 수용 관리를 한다던가 교육이나 상담 업무를 한다던가 또 행정 업무를 하기도 하고, 또 많은 교도관들이 교대로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보제라는 시스템으로 근무를 하는데 수용자들이 늘 제한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응급 상황이 생긴다던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보통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보니 환자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싸움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돌발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의식주를 또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정문 바깥쪽에서는 이 수용자들의 큰 행정 처리들, 시설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수용자들의 그 교육, 어떤 범죄 원인에 따른 그 재활 교육을 시킨다던가 종교라든지 또 교육 교화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기도 하고 그동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좀 보람 있거나 좋았을 때 이럴 때가 있었을까요? 힘들었던 때는 엄청 많은데 한 2000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교도관 한 10년 차 정도 됐을 때 어떤 정신질환인 수용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신질환 수용자들 위한 시설이 조금 안에도 뭐 보호실이라든지 진정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것도 없는 데다가 이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어요. 일상적인 수용자들이랑 너무 관리하기가 다른 거죠. 처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스스로 살이 빠진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뭐 사소하게 예를 들면 그 수용자는 예전에 이제 좌변기로 된 이제 그런 변기에 뭐 대소변을 봐서 그걸 고무신에 담아서 직원들한테 던진다든가 방에 있는 뭐 가구라든지 그거 다 부숴가지고 수용동 근무할 때도 그렇고 또 침실에서 이제 대기하는 시간에도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도 계속 그 소리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용자랑 있으면 한 2-3달 동안 제가 몇 킬로가 빠졌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알고 보니 그 수용자는 조현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외부 병원에 가서 한 달간 치료를 받고 오니까 너무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온 거예요. 그때 그 허탈함,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보람 있었던 적도 좀 많죠. 제가 이제 교정대상을 받았거든요. 전국에서 16,000명, 17,000명 중에 6명을 선정해서 특진하는 유일한 시스템이 있었는데 2015년에 교정대상을 받았어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랬던 게 되게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교도관을 하면서 직업병 책을 쓰셨더라고요. 교도관의 가장 큰 공통적인 직업병은 의심과 확인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말을 이렇게 점잖게 쓰셨지만 사람이라는 동물을 못 믿게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좀 있긴 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순수하게 제가 믿고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 그게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때로는 이 사람을 수용자가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수용자라고 밀쳐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는 저를 보고 이 사람들이 웃고 친절하게 하는 척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어떤 처우라든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진짜 대놓고 엄청 거칠게 욕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불편하고 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늘 안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불편함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수용 생활도 한번 볼게요. 수용자들이 교도소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 때 또는 수용자들 입장에서 좀 좋을 때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맨 처음에 수용자들이 교도소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제가 참담함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교도소 정문을 들어올 때 수갑을 차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참담함? 그때가 저는 가장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출소를 앞두고 있을 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언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번은 처음에 들어와서 사복을 영치시키고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을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미결 수용자복에서 기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을 때였다. 그동안은 나는 미결이니까 혹시 나는 무죄가 될 수도 있어, 나갈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형이 확정이 돼서 수형자복으로 갈아입을 때 또 많이 힘들었다. 그런 때들이 이제 주로 이제 힘들고요. 수용자들은 또 애경사들이 있을 때 아니면 집안에 또 큰일이 있을 때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이런데 자기는 몸은 이렇게 편안하게 있지만 마음은 엄청 불편하고 힘들고요. 또 한편으로 수용자들이 좋아하는 시간은 또 똑같아요. 일반인들처럼 그냥 편지 오는 시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편지가 오거나
또 지인들한테 뭐 기쁜 소식이 오거나 그런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교도소 안에서도 좀 더 자유로운 운동 시간, 운동장에 나가서 이제 산책도 하고 사람들하고 수다도 떨고, 말하자면 또 다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종교 행사나 가끔 문화 행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막 영화 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교도 간의 폭력, 방 안에서의 폭력, 막 이런 건 어때요? 진짜 가감없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 예전에 어떤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칼을 탈취를 해가지고 진짜 직원들을 위협하는 순간에 이 칼을 저지해야 되는데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마침 이제 그분이 운동선수 출신이어서 맞짱을 떠서 그 칼을 탈취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교도관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다른 수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또 사소하게 보면, 예전에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여자 수용자고 직업훈련생이었는데 밥을 먹다가 다른 수용자랑 싸우면서 그 식기를 깨서 뾰족하게 된 부분으로 상대방을 이제 위협을 한 거예요. 다행히 이제 큰일이 생기진 않았는데,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스스로도 정신질환이 있고 본인들도 심리적으로 고통스럽다 보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슬기로운 수용자의 생활 또는 수용을 앞둔 사람의 마음가짐, 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생활하면 좋은지 이런 것도 있을까요? 있죠. 어제는 어떤 전화가 왔냐면, 이전에 잠깐 수용 생활을 했다가 출소를 했는데 자기가 벌금을 못 낸 게 있어서 한 3달 정도를 다시 살아야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문의 전화가 온 거예요. 좀 황당했죠. 제가 알기에 그 수용자는 그렇게 경제력이 나쁘진 않은 상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900만 원이라는 돈을 자유랑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들어오기 전이라면 밖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그게 본인 스스로도 그렇지만 피해자에게도 그나마 회복해 줄 수 있는 그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수용이 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수용은 된 거는. 근데 사람들은 구속 적부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검찰에서 구속을 시킬 때는 다 검토하고 나서 구속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좀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랜 시간을 여기서 버텨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수용되는 이 기간, 뭐 때로는 누구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무기수들 같은 경우는 하염없이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버텨내는 작업을 누가 얼마큼 잘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시간에 슬기로운 수용생활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좋은 책 읽기, 좋은 글 써보기, 자기를 탐색하는 그런 에세이 쓰기라든지 자기 성찰하는 게 저는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저희 교정기관에서도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용되어 있는 시간을 부정할 것만이 아니라 이 시간을 오히려 내가 긍정적으로 이용한다면 출소 후의 삶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안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건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아주 오래전에는 이제 집필을 할 때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집필에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수용자들끼리도 펜팔을 주고받기도 하고, 밖에서 책 한 번도 안 보던 사람들도 안에 들어와서는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가장 좋은 도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책 읽기와 글 쓰는 것을 자기 성찰을 위한 그 도구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감상문을 쓰게 하고 또 이제 일기를 쓰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추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서와 명상, 자기 에세이 쓰기, 간마칭 일기, 경전 필사하기, 구체적으로 또 팁도 제시해 주셨어요. 이 중에서 네. 설명해 주고 싶은 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마칭 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루에 한 가지 이상 감사하기. 감사하기는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되죠. 그런데 수용되어 있는 그 시기가 우리 수용자들이 위기의 순간이거든요. 누군가는 그 시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제 긍정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이상 감사하기를 하게 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지내면서 계속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중국의 해가스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정적인 정서를 주인이 알아차리면 이게 스르르 녹아 내려간대요. 그런데 주인이 방치하고 무시하면 악화일로로 걷는다. 저는 제 마음 항아리 안에 좀 긍정적인 정서들이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하루 일과 중에 이 부정적인 정서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알아차렸으면 이걸 어떻게 승화하면 좋겠는지 까지가 마음일기거든요. 그래서 감정일기라고도 하고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도 우리 마약 수용자나 음주운전 수용자들 개별 상담을 좀 집중도를 가지고 해봤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특히 마약을 했던 수용자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들이 저는 퇴폐와 향락을 위해서 마약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약물에 의존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상담을 하면서 제가 자기를 칭찬하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그 친구가 편지를 저한테 줬는데 정말 무너져 가는 자기를 깨워줄 수 있었던 게 상담이었고 또 그 간마층 일기였다. 그것들만 매일 하면서 자기를 알아차려 한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마음일기, 칭찬. 이건 모든 사람이 하면 진짜 좋겠네요. 네. 이제 뭐 수용자와의 스토리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막 드라마에도 네. 되게 재밌는 것도 되게 많고 하잖아요. 그런 류의 소재에서 가장 이제 클리셰처럼 많이 쓰이는 문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 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제 책에 추천사를 써주신 나태주 시님도 추천사에 그걸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 수용자들이 인적사항을 볼 때 사건이라든지 가족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죄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기 싫어져요. 어떤 직원들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죄명을 안 본다. 그리고 사람만 본다. 근데 그 사람만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진 않아요,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자기 남편을 뭐 이렇게 악랄하게 살해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 현재 수용돼 있을 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죄랑 사람을 분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힘들어요. 근무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관심을 가져주면 누군가 한 사람은 살아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죄만 미워하고 사람 미워하지 말라? 정말 쉽지 않아요. 기억나는 제자처럼 기억나는 수용자 네. 있으세요? 문득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교도관 초임 때 마치 엄마 같았던 수용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용자라는 이름을 그분한테 붙이기도 좀 미안한 인품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중국 심양에서 사시다가 이제 한국에 처음 오는데 그 짐 속에서 마약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 6개월을 사셨는데 외모도 고왔지만 수용 생활도 정말 모범적으로 해주시고 저 그때 막 방송대 다녔거든요. 방송대 다닐 때 한자 모르면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고 저 결혼할 무렵이어가지고 아 나는 이제 그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 조언까지 해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출소하신 다음에도 저랑 계속 편지를 주고 받았거든요. 꼭 저한테 장 선생 이제 이러면서 저한테 다정하게 물어주시곤 했는데 몇 해 전부터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마 그분이 거의 100세 가까이 돼 가시는데 혹시 또 우연이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연락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수용자 스토리네요. 네. 거기에서 마음의 연결이 되는 귀한 경험도 선물처럼 있으셨네요. 사실은 교도소의 가장 큰 본질적인 목적이나 정의가 교화 시설이잖아요. 이제 사람을 바꾼다라는 건데 사람은 안 바뀐다. 바뀔 수 있네요. 글쎄요. 예전 같으면 바꿀 수 있어요. 바꿔야 돼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어떤 한 여자 수용자를 2번을 들어왔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간마층 일기 이런 것도 같이 쓰고 보호 관찰 청소년이나 자립준비 청소년들 반찬 만들어주는 것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랑 계속 카톡을 하다가 한 달 전에 이제 자기 혼자 하겠다 이러면서 끊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그 가족들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식구들은 정말 순수하게 이 사람을 받아들였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가족들과 지인들의 많은 금액을 편취하고 사라졌다라고 해서 또 한 번 회의가 들고 이 사람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재범으로 다시 재수용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했던 게 내가 바본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또 교도관을 할 거고 또 퇴직 후에도 제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이런 출소자들의 그 출소 후 이제 상담이라든지 수용자들의 자녀들을 만나는 일을 해보고 싶거든요. 네. 너무 절망적으로 모든 게 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요.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변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책에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사람은 바꾸기 어렵지만 상황과 환경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교화되어 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어떤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반성, 자기 성찰. 누구의 탓을 하지 않고 정말 내가 뭔가 잘못했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성찰하는 것. 자기 반성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거,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제가 아무리 억지로 너 이거 좋은 거 내가 줄 거니까 너 먹어. 너 이렇게 변해야 돼 라고 제가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가능한 경우는 스스로가 나 변화하고 싶어요. 나 변화해볼래요 라고 노력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도와주고 가족들이나 사회의 지지체계가 도와주고 이게 같이 한꺼번에 다 어우러졌을 때 그것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도관 36년 하시면서 전하고 싶은 깨달음 한 개가 있다면 뭐였을까요? 아까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저도 이제 오랫동안 업무를 하면서 제가 그래도 책을 쓰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1%의 온기, 1%의 정성, 그리고 1%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 특히나 저희 교정 업무, 교도관의 업무가 보이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보내주는 응원, 그 응원에 우리는 또 더 많은 일을 잘 할 수 있듯이 그런 힘을 얻어서 또 우리 직원들이나 또 많은 현장에 있는 또 다른 직업군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내 일에서 조금만 더 정성스럽게 하고 조금만 더 자신감 있게 한다면 좀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시는 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교정 현장에서 참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거든요. 그런데 고생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성찰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버텨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버텨내는 과정에서 내가 한 발짝 걸어 나가고 콩나물이 자라듯이 그렇게 조금 성장하는 삶, 그것들이 더 많은 긍정 에너지를 더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정 공무원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부정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보다 더 큰 감싸 안을 긍정성을 키우는 것, 그 메시지를 너무 주셨어요. 많은 응원과 긍정의 메시지와 인정과 축하를 보냅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